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원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3달이 넘었습니다. 아직 주택 복구 작업은 시작도 못했지만 다행히 임시주택이 설치되면서 이재민들이 하나둘 입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산불 발생 후 잊혀지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말했던 주민들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노지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4월 고성과 속초 일대를 초토화시켰던 강원 산불. 이 불로 고성에서만 주택 480여 채가 잿더미로 변했고 속초까지 포함하면 주택 약 520채가 불에 탔습니다. 이재민 1,200여 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3달 가까이 대피소에서 생활해왔습니다. 다행히 고성 지역 8개 마을에 임시주택이 설치되면서 주민들도 속속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약 3달 만에 갖게 된 개인 공간. 7평 남짓한 임시주택 내부에는 여름과 겨울을 나기 위한 전기요와 에어컨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여기에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필수 가전제품들도 갖춰졌습니다. 복적복적했어. 뭐 왔다 가고 뭐 거기서 밥 먹고 자고 뭐 지금 편한 게 뭐 나 혼자 밥해 먹고 자니까는 그냥 편안하지. 임시대피소와 각종 연수원을 전전하던 고달픈 이재민 생활도 이제 한 고비를 넘은 겁니다. 그냥 예민해지니까 뭐라 그래도 서로 승질이 팍팍 나지고 그리고 내 집이라고 갖고 있으니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예기치 못했던 재난에 기약 없이 미뤄왔던 병원 치료도 이제서야 다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노인정에서 피라는 하는 동안에 수시를 하려고 이렇게 보호자가 옆에 있어야 한대. 그래서 눈 수시를 못하고. 은퇴 후 고성으로 귀촌했다가 날벼락을 맞은 한 주민도 산불의 악몽에서 벗어나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상도 많이 돌았죠. 그렇지만 우선 1년 동안은 좀 마음 놓고 살 수 있지. 새로 집을 짓기 전까지 1년 동안 생활하는 임시주택에 불과하지만 주민들은 이제 이재민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건데요. 도내 급식 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등 1,8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교별로 대책 방안을 마련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의 한 중학교 급식실. 한창 붐벼야 할 점심시간이지만 급식실과 조리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3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급식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학교는 앞서 가정통신문을 통해 급식 중단 이유를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빵과 떡, 음료 등의 대체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던 급식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한 안내 그리고 설명, 향후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적으로 가져갈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도시락 등을 나눠 먹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불편함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창 자라는 학생들의 급식을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도 제기됐지만 오히려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공감하고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침부터 일어나갖고 싸줬어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저희 맛있는 급식을 책임져 주시는 분들과 학교 비정규직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3일부터 시작된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총파업에 도내에서는 1,800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학교 급식 종사자와 돌봄 전담사 등이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도내 약 300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됐고 초등학교와 유치원 41곳에서는 돌봄 교실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파업 참가자들은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저희는 공정임금제를 실시해서 80%까지 적용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 그렇게 만들어 주자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3일 서울에서 집회를 연 데 이어 4일과 5일에는
강원도 교육청과 춘천중앙노을대에서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현장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학교별 사전 설명으로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대체 급식을 제공하고 이마저도 어려우면 학사 운영을 조정해 단축 수업을 하도록 전달했습니다. 또 학교 실정에 맞게 돌봄 교실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의 총파업은 예정대로 강행됐지만 사전 준비 등으로 교육계에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5일까지 예정된 파업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공공부문 노동자 총파업에는 학교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도내 환경미화원들도 대거 참가를 했는데요. 특히 강릉과 속초, 삼척 등 영동 지역 파업 참가자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철폐와 직접 고용을 촉구했습니다. 자치단체는 대체 인력과 장비를 긴급 투입하고 시민들에게 쓰레기 반출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양읍 시가지의 한 골목. 밤새 시민들이 내놓은 생활 쓰레기 수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탑승한 이들은 환경미화원이 아닌 양양군 공무원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입니다. 오늘 양양읍 쓰레기 수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6개 읍면에 공무원 24명을 투입해서 3일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공공부문 총파업에 양양을 비롯한 영동 지역 환경미화원들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파업 참여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도내 환경미화원 1,000명가량이 이번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강릉에서만 환경미화원 115명이 참가했고 속초 85명, 삼척 69명 등 영동 지역 참가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제 일성을 멈추고 세상을 멈춰서 비정규직이 만연한 세상을 멈추겠다는 이들 노조원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고 정규직화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2017년 7월 20일 날에 각 자치단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용역, 파견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고용을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정확하게 시키라는 얘기고요. 당장 해수욕장 개장을 앞둔 강릉시는 도심과 관광지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쓰레기 배출 자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읍면동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2,600명 가량 계신데 그분들께서 이제 쓰레기 배출 장소 생존권 투쟁에 나선 도내 환경미화원들은 4일 춘천 강원도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 1일 홍천군의 최고 기온이 섭씨 41도까지 치솟으면서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폭염과 장마, 태풍 등 올여름 기상재해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도내 폭염 일수가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는데요. 폭염으로 인한 온열 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폭염의 위험성을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1일 오후 춘천시 신동 70대 여성이 자신의 옥수수밭 근처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이날 오후 1시쯤 집을 나섰고 병원에 도착 당시 체온이 많이 올라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천군의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1도까지 치솟으며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날이었습니다. 1942년 대구에서 기록된 최고 기온 40도는 이날 76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원주에서도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7월 80세 A씨가 집 앞 옥수수밭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차남이 발견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일 오후 행성군에서는 한 골프 대회에 참가했던 심판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심판을 보러 나오셨었대요. 그래서 햇빛에 장시간 앉아 계셨었는데 저희가 신고받고 갔을 때는 수초 정도 약간 실신을 좀 하셨었던 상태였대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정신이 돌아온 상태셨고 땀을 많이 흘리고 계셨어서 저희가 가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온열 질환으로 강원 도내에서만 4명이 숨졌고 전국적으로 4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이란 일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무더운 날씨를 의미하는데 이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가 발령됩니다. 특히 섭씨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경보가 내려집니다. 전문가들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수분 섭취를 자주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의식이 좀 처진다거나 아니면 뭐 발작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경우는 좀 위험할 수가 있어서 그런 뭐 속이 울렁거리거나 토하거나 아니면 어지럽거나 하는 느낌이 있을 때 빨리 병원에 가셔서 수액 치료를 받거나 하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영서 지역의 폭염 일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이 지난 1973년 이후 지난해까지 도내 폭염 일수를 10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영서는 최초 분석 당시보다 6.9일이, 영동은 4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주변 대기 상층에 티벳 고기압이 위치하고 대기 중하층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하여 덥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도 이 같은 폭염의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5월 24일 강원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작년 첫 폭염주의보가 6월 6일 양양과 고성 지역에서 발령된 것에 비해 2주 정도 빨라졌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기온에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여름 폭염 남의 일이 아닌데요. 그런데 대비해야 할 여름 재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마와 태풍이 대표적인데요. 올해는 장마 기간 비가 내리지 않는 일명 마른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여름 태풍인데 올 여름에는 몇 개나 영향을 미칠까요?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여름 영동 지역에 첫 장맛비가 내린 건 지난달 26일. 장마 시작이 예년보다 이틀 정도 늦었습니다. 문제는 장마가 시작된 뒤 2주 동안 강릉과 속초 등 영동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이 평균 7mm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난 30년간 장마 기간 영동 지역 강우량이 약 280mm였던 점과 비교하면 여름 가뭄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영동 지역은 장마철이 무색하게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동 지역에 마른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건 예년과 다른 기압 배치 때문. 네, 현재 우리나라 북서쪽으로 한기가 형성돼 있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확장하지 못하면서 현재 장마 전선이 제주도 남쪽 해상에 형성돼 있습니다. 장마 전선은 차차 북상하면서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강원 전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마 기간이 16일에 불과해 역대 두 번째로 짧았던 지난해와 비슷한 패턴이지만 올해는 강수량이 급감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장마가 물러나고 나면 이달 말쯤부터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관건은 올여름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입니다. 예, 평년 태풍 발생 일수는 10개에서 13개 정도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은 1개에서 한 3개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기는 보통 7월서부터 9월 사이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고 짧은 장마 기간과 적은 강수량,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폭염 일수, 변화하고 있는 기상 패턴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이재수 춘천시장이 기사회생했습니다. 지난 3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2심 재판부는 토론회 허위사실 공포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의 정치 생명이 걸린 2심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3일 열린 이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1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유권자를 직접 방문해 투표 의뢰를 하는 호별 방문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와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시장의 혐의 중 호별 방문은 일부 유죄를, 허위 사실 공표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시장의 호별 방문 혐의에 대해 주민센터 회의실은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방된 곳으로 선거운동 장소에 해당한다며 법에서 정한 호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시장이 방문했던 옛 춘천시 임시청사 사무실은 호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TV 토론회 당시 호별 방문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느냐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한 데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후 취재진 앞에 선 이 시장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러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으로 중단 없이 처음에 가졌던 마음대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장은 이날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항소심 결과가 확정되면 춘천시장직 유지가 가능합니다. 검찰이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가운데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최종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일단 이 시장이 현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조심스럽게 보궐선거를 준비했던 지역 정치권은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판결로 민선 7기 춘천시 역점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검찰의 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지난 5월 강릉에서 발생한 수소탱크 폭발 사고의 원인이 산소 혼합 농도 초과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수소탱크 내부 산소가 폭발 범위를 초과한 상태에서 정전기 등의 점화원으로 화학적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연료전지 기술 개발에 참여한 9개 기관과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2일 산불 복구 상황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달 중으로 모여진 국민성금 2차분을 모두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에 모여진 총 국민성금은 561억 원이며 이 중 1차분 270억 원은 이재민과 소상공인 등에게 이미 전달됐습니다. 강원도는 제9호협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이달 중으로 남은 국민성금 2차분 291억 원도 주택피해 이재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전액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날 강원도는 장마가 다가오면서 높아지고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불 피해 지역에 총 701억 원을 투입해 이달 말까지 사방 사업과 피해목 벌채 등 응급복구 작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감염된 야생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도내에서 끊이지 않고 있어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총 8명의 SFTS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2명이 사망했다고 도는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각각 춘천과 평창에서 나왔으며 지난해 35명이 확정돼 3명이 숨진 것과 비교하면 치사율이 크게 올라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 방역당국은 야외 활동 시 기노 착용과 외출 후 목욕할 것과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소화기 증상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 중국 등이 참가하는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제6회 아리스포츠컵이 8월 평양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10월 춘천에서 제5회 대회가 열렸던 아리스포츠컵은 그동안 북미 협상 난항의 영향을 받으며 올해 대회 개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북미 판문점 회담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8월 평양대회 개최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측도 남북체육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해 평양대회 개최 의견을 남북체육교류협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강원도와 협의회 등은 세부 일정 조율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심도 있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인 장마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큰 비 소식은 없지만 매년 재위험 지역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고 또 지난 산불 발생 지역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번 장마 역시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 기상 전문가와 재난재해 전문가 모시고 강원도 여름재해 대책 마련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경란 강원연구원 박사님, 한윤덕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부터 장마가 시작됐다고는 하는데 사실 우려와는 달리 강원도에는 아직 큰 이렇다 할 비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기상청에서 올해 여름 강원도 기상 전망 어떻게 좀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의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했는데 지난 6월 26일하고 27일, 그다음에 29일에 비가 내리면서 이제 강원도는 본격적으로 장마 전선에 의한 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베링해주에 상층에 이제 찬 공기가 위치하면서 장마 전선이 중부 지방으로 올라오는 걸 지금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강원도 지방에는 큰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저번 6월 26일하고 27일 잠시 올라왔을 때 그 장마 전선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시간당 한 50mm의 강한 비가 한 2-3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내리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일 내지 8일 주기로 상당히 매우 불규칙적으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예측이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따라서 강원도는 지금 앞으로 이 장마 전선이 7월 한 6하고 8일 이번 주말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상층 향기가 좀 강해서 이때는 조금 아주 영향을 받더라도 아주 약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한 차례 오는 게 이제 7월 한 11일, 그러니까 7월 중순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그때 이제 장마 전선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이 중부 지방에 영향을 미치면서 좀 많은 비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 올해 여름 기상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작년에도 아시지만 폭염이 이슈화되어 있기 때문에 폭염 전망을 보게 되면은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은 상당히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티벳 고기압이 상당히 발달을 하면서 아주 유례없는 폭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올해는 그거하고는 조금 강도 면에서 티벳 고기압이 좀 약화되기 때문에 덥기는 하더라도 작년처럼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이로 인해서 기온은 봤을 때는 이제 뭐 거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을 보이기 때문에 기온은 그 평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강수량은 7월과 8월 평년값이 보통 영서하고 영동으로 구분해 보게 되면 한 218에서 417mm 영서, 영동은 이제 180에서 한 330mm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당 한 50mm씩 오기 때문에 강수량은 그 예년과 비슷하겠지만은 지역적인 편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8월 달에 이제 아시다시피 기온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층에 이제 기온이 일정하게 상승 기온이 유지되기 때문에 불안정에 의해서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종종 내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태풍이 문제가 되는데요. 태풍도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 발달 상황을 봐서는 1년에 보통 한 11개에서 13개 정도 발생을 하는데 보통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예년 수준에 비한다면 아마 금년도에는 한 하나 내지 3개 정도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강원도 기상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박사님 지금까지 매년 여름철 좀 장맛비로 인해서 강원도 역시 좀 피해가 상당한 편이었죠. 네, 사실 2010년, 11년 기준으로요 피해가 과거에는 굉장히 컸고요. 그 이후로는 비교적 없거나 작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국가 전체적으로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 시점에 대략 연간 67명 정도가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피해액은 연간 1조 7천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차원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 연간 27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연간 6,500억 정도의 피해가 나고요. 네. 이게 국가 전체로 누적을 보면 5조 2천억 정도의 피해가 났고요. 복구액이 7조 7천억 정도 들었습니다. 대략 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인데요. 사실 이 장맛비가 보통 우리 기상 예보과장님 오셨습니다만은 장마전선이 남북으로 진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네. 보통 그것들이 중부지방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경기도 요 산악 지역에서 대략 피해가 많이 나는 그런 구조에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건 변하지 않는 특성이겠죠. 네. 네. 여름철 재피해에 대해서 이제 박사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고 보면 강원도가 좀 계절적인 재난, 이제 자연재해가 참 빈번하다는 생각이 좀 들곤 합니다. 도내 자연재해 발생이 좀 잦은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강원도는 산과 바다와 하천이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도시는 만들어질 때 방제 기준에 의해서 도시 설계가 만들어지고 도시가 구성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 관망, 배수 관망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어요. 설계 용량 범위 내에서는 다 커버가 되죠. 네. 그런데 자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어딘가 손을 대면 원래 거기로 잘 분산돼서 흐르던 물들도 한 곳으로 쏠리게 되고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네. 하류 쪽에서는 결국 큰 피해로 귀결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설프게 손댄 자연은 많이 갖고 온 도시보다 훨씬 위험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이제 강원도가 자연재해에 있어서 좀 취약한 이유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데 좀 강원도에 같은 경우에는 좀 여름철 장마 기간보다 여름이 끝나고 이렇게 좀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가 더 위험하다면서요? 예, 그 특징이 있는데요. 네. 일단 강수가 있으려면 많은 수증기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온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여름철에는 보면 이제 북태평양과 외국 우리나라 전체를 덮고 있을 때는 같은 동일 성질의 기단 내에 공기 덩어리 안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큰 변화가 없지만은 이제 이따가 이게 이제 계절이 바뀔 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러나고 이제 북쪽에서 이제 찬 공기가 내려올 때 그때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서로 이제 상충된 성질의 대기가 부딪히다 보니까 네. 이제 크게 대류온이 발달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집중적으로 많은 강수가 오는데 그것이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김 박사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강원도의 지형 요인 때문에 산악 때문에 이게 산악이 이제 결국은 대기를 이제 그 수평을 움직이는 것 갖다가 상승을 시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온이 낮아지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강수를 유발하는 네. 요인을 자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쪽을 밀고 올라갈 때보다는 이제 여름이 지나고 끝날 무렵, 그다음에 한기가 내려올 때 오히려 더 상당히 강수 구름을 아주 크게 발달시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이제 보다가는 끝난 뒤에 가을이 오는 시기에 그때 이제 주의해야 되고 또 가을이 되면은 그때가 바로 뭔가 하면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저런 이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게 보통 보면 이제 태풍이나 기압골이 통과하는 그 통로가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 그다음에 북쪽에서 찬 공기가 부딪히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오게 되는데요. 또 해필이면 이때 찬 공기 내려올 때 많은 수증기와 바람 이런 걸 갖고 있는 태풍이 만약에 같이 올라오게 되면은 더 심한 강수를 뿌리고 이것이 바로 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름보다는 오히려 계절이 바뀌는 여름 끝자락에서 가을 초입에 시작되는 그때 가장 위험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이제 강원도 강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궁금한 게요. 대형 장마나 태풍도 이제 여름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기상 관측으로 미리 좀 예측을 하면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측이 좀 가능한 부분인 건가요? 큰 강수 부분들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규모가 상당히 좁거나 돌발적인 것은 그게 뭐 장기간에 거쳐서 예측하기가 힘들지만은. 대규모와 큰 규모의 이러한 강수 현상들은 지금 현재 보면 아시다시피 기상청에서는 뭐 기상 위성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레이더, 그다음에 같은
각종 장비들이 이제 많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이제 큰 규모의 이런 부분들은 먼 거리에서도 위성이나 보통 뭐 공중에 상당히 먼 거리에서 사진을 찍지만은 그분이 큰 규모는 잘 나타납니다. 네. 근데 작은 것들이 문제겠죠. 그래서 대형 재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관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네. 한 일주일 내지 가까이는 뭐 3일, 이틀 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아시다시피 태풍이 올라온다든가 큰 강수가 있을 때는 사전에 언론이라든가 여러 자료를 통해서 이제 알려드리는데요. 그것이 이제 과연 특정한 지역에 좁은 지역에 얼마만큼의 강수량이 집중될 거냐, 그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민들도 아시다시피 지역이 굉장히 계곡과 산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정한 좁은 지역에서는 집중적으로 내리고 그 다른 지역에서 이제 벗어났을 때 이제 많이 이제 틀리다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강수가 이렇게 예측이 될 때는 지역 구분 없이 도민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사전에 대비한다면은 아무래도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년 장마철이면 재위험 지역의 피해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사전에 미리 좀 대비하거나 준비해서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뭐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해왔던 일들이 그건데요. 네. 그러한 내용들인데 사실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기상 변화랄까 이런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네. 피해를 입는데요. 대체적으로 하는 일들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토건 방제라고 저는 정의를 하는데요. 네. 토목 건축 기술에 의해서 재해 위험지라고 판정이 난 곳에 대해 이제 재해 위험 요인 해소 그 중앙 정부에서 주는 교부금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위험 요인 해소 사업을 합니다. 작게는 뭐 10억 단위에서 아마 100억 단위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금액들이 큽니다. 그 네. 사업들은 그렇게 하나 해서 위험 요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위험 지구라고 특별히 판명은 안 나는데 애매한 상태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아마 보통 사각지대인데요. 이런 것들이 조건이 맞으면 이제 재해 위험화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본 경험으로는 그러한 성격을 갖는 지역, 지구, 지점은 우리가 위험 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의 속도보다 새로 생기는 속도가 더 빨라서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개인과 마을 단위의 사회적 관심과 뭐랄까 주의력으로 그걸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건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해줄 수 있는 여지 바깥에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보통 피해는 그런 데서 나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마을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3일 또는 열흘 전에 알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제가 태풍을 이렇게 봐도 24시간 전에는 제주도 남방 몇 킬로까지 온지 알아요. 오고 있으니까. 예, 네. 6시간 전이면 한반도 기준으로 어디까지 온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대응 활동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그런 슬픈 일들을 계속 겪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장마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강원도는 지난 4월에 산불이 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산사태나 토사 유실 사실 2차 피해 우려가 좀 굉장한 상황이거든요. 산불 피해 지역의 경우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좀 대응을 해나가야 할까요? 산불 지역에는 이미 아마 그 산불로 인해 갖고 나무라든가 게 풀이 이제 다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쉽게 맨 땅에 그냥 드러나 있는 상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엇보다도 그런 데에서는 단시간에 집중적으로는 이 강수 이런 부분이 이제 큰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 관계 기관에서는 아무래도 먼저 기상 정보를 일단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의 그 지역별로 그게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서 대처를 사전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마철 집중 후 이제 더 나아가서 태풍 등과 같은 이제 여름재가 있잖아요. 여름재 대비의 필요성을 좀 언급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장님? 지금 여름철에 보면 아시지만 국민들 생활이 이제 폭염이 되고 대부분 이제 그 휴가철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을 이제 지나고 나서 바로 이제 태풍이 오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사전의 대비책이 조금 국민들이 좀 소홀하다 그럴까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런 자리도 이제 그런 데 대형 재난을 이제 막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태풍 같은 경우는 강원도는 아픈 기억이 많습니다. 2002년 8월 30일 때 태풍 루사라든가 11년에 뭐 7월 27일하지만 춘천의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갖고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 박사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뭐 여러 가지 집중호우라든가 뭐 한꺼번에 하루에 뭐 한 800mm 이상의 많은 강수가 온다든가 하게 되면 어차피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이제 우리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정보에 대해서 신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국민 개개인이 직접 몸으로 움직이는 대비책을 세우고 그래야만이 합심해가지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생각이 조금 그런 거에서 의식이 좀 많이 생각이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또 행정 쪽에서는 관계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기상청과 유기적인 그리고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협력 체계가 잘 갖춰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생산된 정보를 관계기관에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하고요. 그 앞서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보 청각도 향상하는데 그리고 신속한 정보를 생산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제 도민 여러분께 장마철, 뭐 유의사항 등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도민들이 깨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용어인데 소셜 딜레마입니다. 네. 무슨 일인가 하면 재해 대비는 행정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나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실천해야 될 건 하지 않고 또 안 했으면 하는 건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건 보통 이제 본인의 그 합리성에서 비롯된 건데요. 각각 그 소셜 패닉과 소셜 펜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해가 나고 무슨 일이 나면 물건 사재기 하지 않습니까? 공포심에서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서 하는 게 그 뭡니까? 소셜 패닉에 의한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그 소셜 펜스 같은 경우는 깨어진 공중전화 현상인데요. 그 신고하면 빨리 고쳐줄 텐데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서 보여지는가 하면 도심 속에 배수구에 담배 꽁초에서 볼 수가 있어요. 비가 오면 그게 다 막거나 그럴 텐데 치웠으면 좋겠는데 안 치우고요.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깨야 될 건 소셜 딜레마에 관련된 그러한 현상들 우리 스스로가 그걸 깨내야지만이 여름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과장님도 말씀해 주실까요? 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어차피 강원도는 뭐 지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지만 집중호우, 태풍, 폭염 어떻게 보면은 자연 재난의 골고루 이제 갖고 있다. 또 겨울에는 대설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 박사님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관에서 하는 건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기상 예보를 생산하고 정보를 생산하고 주는 그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 국민들도 좀 저희들이 생산하고 전달되는 정보를 좀 많이 믿고 좀 많이 따라주고 사전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대처하는 데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여 주신다면은 뭐 자연재해는 충분히 그 피해를 상당히 줄이고 그리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남 강원연구원 박사님과 한윤덕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도 하면 흔히들 사람이 별로 없는 관광지를 떠올리곤 하는데요. 지금 강원도는 춘천, 원주, 강릉 세 도시가 압도적으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삼척시가 인구 30만이 넘는 도시였고 원주시 인구는 아주 적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지금의 강원도 인구 분포가 되기까지 어떤 변화의 과정이 있었던 걸까요?
뭐 춘성군이나 원성군도 지금 원주나 춘천 옆에 눈에 띄는데 여기도 다 지금은 없는 곳들이죠. 현재는 춘성군과 춘천시가 합쳐져서 춘천시가 되고 원성군과 원주시가 합쳐져서 원주시가 됐습니다. 1955년도에 행정구역 개편 때 춘천시와 원주시가 시로 승격되면서 군 지역이 이제 이름이 춘성군과 원성군이 새로 생겨났던 거죠. 이렇게 분리되었던 지역들이 1995년도에 도농통합이라는 그런 또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습니다. 1955년도에는 분리하는 행정구역이었고 95년도에는 이제 분리되었던 것들을 다시 합치는 그런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삼척군이 저는 엄청 신기했어요. 지금 거의 30만에 막 육박할 정도로 크고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컸었던 건가요? 산업혁명 하면은 어떤 에너지가 생각나요? 석탄?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남한 지역에 석탄의 최대 그 매장 지역이 삼척 지역 일대입니다. 도시가 건설되고 국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시멘트가 필요하죠. 우리 건물을 짓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의 또 원료가 뭐냐면 석회석입니다. 이 석회석 산지가 또한 삼척입니다. 결국에는 일자리가 생기고 노동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삼척으로 모여들게 된 거죠. 이쯤만 돼도 제가 아는 지도에 좀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인구 증가세가 엄청 빠른 것 같아요. 유달리도 춘천도 좀 빠르긴 하지만 원주 같은 경우 눈에 띄게 좀 빨랐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특정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입니다. 이제 춘천, 원주, 강릉 그 세 개 지역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보면은 원주가 상대적으로 기업이 입지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도 가깝고 그리고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가 서로 교차하고 그리고 철도도 지나가고 프라나 기업이 입지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주 입장에서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에는 주변 인접한 군 지역으로부터 인구를 계속 유입받았던 거죠. 특히 1990년대를 지나면서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산업 구조 자체가 이제 서비스업, 3차 산업 중심으로 개편되다 보니까 농촌 지역에서는 그동안 계속 인구가 도시로 유출됐는데 출산율이 워낙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유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도시로 유입될 수 있는 인구가 없어진 거죠. 춘천과 원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조금 이제 강릉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그 출산율 패턴이 계속 유지된다면은 향후에 강릉과 같이 어느 시점부터는 인구가 감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초반에는 되게 인구가 좀 강원도 전체에 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은 딱 몰리는 곳에만 몰리고 나머지는 거의 사라지기 직전까지 우려가 많지 않을까요, 좀? 그 걱정이 강원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어떻게 보면은 인구 문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1950년대와 비교해서 현재 인구 분포 상황이 이렇게 바뀐 거는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산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50년대만 해도 1차 산업이 주 산업이었기 때문에 1차 산업은 결국엔 농업이지 않습니까?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군 지역에서 농토나 아니면은 해안과 인접해서 항구 중심 지역에서 이제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이 오늘날 제조업 기반의 2차 산업, 3차 산업 중심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3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시골 군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어쩔 수 없이 도시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 군 지역에서 특히 시골 지역에서 어떤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 자체가 사라진 그 인구가 급격히 줄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산부인과가 없어진다 이런 부분들, 복지 문제, 독거노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 지역이 인구는 줄어들더라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지역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